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포자이 금매 마이너스 3억, 아크로 리버파크 금매 마이너스 5억.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심장이 빨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앱에서 금매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물이 올라오면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요. 중국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계약금을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금매 알림이 하루에 23개씩 뜹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 명의예요. 저는 그날 밤 알림을 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매 목록 안에 제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35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밤샘 근무, 명절 근무, 장례식장에서 환자 보호자 손 잡아주던 날들. 그렇게 35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간암으로 떠났어요. 투병 기간 14개월. 마지막 석 달은 병원비만 월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건 보험금 2억 원과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이었어요.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예금 넣어. 위험하게 왜 그래?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예금 금리가 연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월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남편 병원비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을 나와서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반포동 메인 상가에 있는 큰 중개소였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가 18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 다음 주면 없어요. 중국인들이 다 쓸어가고 있어서.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여기 반포에도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이동 거래 내역이에요. 12건 중 8건이 중국인 매수예요. 현금이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 화면에는 계약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왕 아무개, 리 아무개, 장 아무개, 천 아무개. 한국 이름은 4개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튿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험금 2억, 퇴직금 9억, 그리고 대출 8억 합쳐서 19억 원. 대출 이자는 연 5.2% 월 25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만 250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20억 넘어. 중국인들 다 사가고 있어. 다음 달엔 22억이야.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로부터 9개월 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중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국인 콜이 하나도 안 와요. 작년엔 하루에 15통 왔는데, 그리고 석 달 뒤부터 금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명의 매물들이요. 제가 19억에 산 아파트, 지금 호가는 15억입니다. 4억 원이 증발한 거예요. 매달 250만 원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봅니다. 금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내 아파트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금매로 던져야 하는 건가? 그럼 4억 손해보고 파는 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35년 간호사로 일하고 남편 병수발하고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65살 여자의 이야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던 시절, 저도 그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저만 모래사장에 남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결심했는지, 왜 대출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해시태그 제1장 35년에 2024년 2월 28일 저는 35년 만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퇴직식은 간소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꽃다발 하나 건네주시고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병원, 행사는 다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꽃다발을 들고 응급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면 3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저는 35년 동안 그 3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밖에는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저 소리가 나랑 상관없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퇴직하기 8개월 전에 떠났어요. 간암 사기였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을 해보시죠. 저는 35년 간호사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항암 첫 번째 사이클 남편은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당신, 나 대머리 되니까. 시원하네. 항암 세 번째 사이클. 남편은 밥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링거로 영양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퇴직하면 우리 제주도 가자. 한 달만 살아보자. 항암 다섯 번째 사이클. 남편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2023년 6월 14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냈지만 내 남편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슬리퍼가 보였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베개에서 아직 남편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해. 아빠 물건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다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현실이 덮쳐왔어요. 이제 뭘 하고 살지? 돈은 얼마나 남았지? 나 혼자 얼마나 살 수 있지?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생명보험금 2억 원, 제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 35년 동안 번 돈이 이거였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65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1년을 더 살아야 해요. 11억을 21년으로 나누면요. 1년에 5,200만 원 한, 달에 430만 원 관리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식비, 공과금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230만 원, 230만 원으로 21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35년의 무게구나. 퇴직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어요. 11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금액이 크시네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에요. 이자 받으면서 살려고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연 3,850만 원, 월로 치면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 마지막 석 달 병원비가 월 800만 원이었어요. 320만 원으로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기 간호사 영숙이었습니다. 야, 퇴직했다며?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은행 갔다 와. 예금 넣으려고. 영숙이가 말했어요. 야, 예금? 지금 금리가 몇 푼인데 너 바보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 영숙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부동산 안 해봤어? 지금 서울 아파트가 난리야. 특히 반포.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중국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뉴스 안 봐?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 사재기하고 있어. 우리 언니 사는 반포도 지금 중국인 천지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급증, 전년 대비 42% 증가, 강남 아파트 외국인 거래 비중 20% 돌파, 중국 자본 한국 부동산 유입 5년간 70조 원 규모, 7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70조 원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분의 1이에요. 그 돈이 한국 부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중국 본토 부동산 시장 침체, 자금 해외 유출 가속화 위안화 약세, 중국인들 달러화 원화, 자산 선호 서울 아파트, 중국인에게 안전 자산으로 인식. 저는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돈이 밀려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올라타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포자이 금매 마이너스 3억, 아크로 리버파크 금매 마이너스 5억.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심장이 빨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앱에서 금매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물이 올라오면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요. 중국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계약금을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금매 알림이 하루에 23개씩 뜹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 명의예요. 저는 그날 밤 알림을 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매 목록 안에 제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35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밤샘 근무, 명절 근무, 장례식장에서 환자 보호자 손 잡아주던 날들. 그렇게 35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간암으로 떠났어요. 투병 기간 14개월. 마지막 석 달은 병원비만 월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건 보험금 2억 원과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이었어요.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예금 넣어. 위험하게 왜 그래?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예금 금리가 연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월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남편 병원비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을 나와서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반포동 메인 상가에 있는 큰 중개소였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가 18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 다음 주면 없어요. 중국인들이 다 쓸어가고 있어서.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여기 반포에도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이동 거래 내역이에요. 12건 중 8건이 중국인 매수예요. 현금이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 화면에는 계약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왕 아무개, 리 아무개, 장 아무개, 천 아무개. 한국 이름은 4개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튿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험금 2억, 퇴직금 9억, 그리고 대출 8억 합쳐서 19억 원. 대출 이자는 연 5.2% 월 25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만 250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20억 넘어. 중국인들 다 사가고 있어. 다음 달엔 22억이야.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로부터 9개월 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중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국인 콜이 하나도 안 와요. 작년엔 하루에 15통 왔는데, 그리고 석 달 뒤부터 금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명의 매물들이요. 제가 19억에 산 아파트, 지금 호가는 15억입니다. 4억 원이 증발한 거예요. 매달 250만 원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봅니다. 금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내 아파트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금매로 던져야 하는 건가? 그럼 4억 손해보고 파는 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35년 간호사로 일하고 남편 병수발하고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65살 여자의 이야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던 시절, 저도 그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저만 모래사장에 남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결심했는지, 왜 대출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해시태그 제1장 35년에 2024년 2월 28일 저는 35년 만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퇴직식은 간소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꽃다발 하나 건네주시고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병원, 행사는 다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꽃다발을 들고 응급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면 3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저는 35년 동안 그 3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밖에는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저 소리가 나랑 상관없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퇴직하기 8개월 전에 떠났어요.
간암 사기였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을 해보시죠. 저는 35년 간호사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항암 첫 번째 사이클 남편은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당신, 나 대머리 되니까. 시원하네. 항암 세 번째 사이클. 남편은 밥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링거로 영양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퇴직하면 우리 제주도 가자. 한 달만 살아보자. 항암 다섯 번째 사이클. 남편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2023년 6월 14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냈지만 내 남편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슬리퍼가 보였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베개에서 아직 남편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해. 아빠 물건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다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현실이 덮쳐왔어요. 이제 뭘 하고 살지? 돈은 얼마나 남았지? 나 혼자 얼마나 살 수 있지?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생명보험금 2억 원, 제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 35년 동안 번 돈이 이거였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65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1년을 더 살아야 해요. 11억을 21년으로 나누면요. 1년에 5,200만 원, 한 달에 430만 원 관리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식비, 공과금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230만 원, 230만 원으로 21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35년의 무게구나. 퇴직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어요. 11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금액이 크시네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에요. 이자 받으면서 살려고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연 3,850만 원, 월로 치면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 마지막 석 달 병원비가 월 800만 원이었어요. 320만 원으로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기 간호사 영숙이었습니다. 야, 퇴직했다며?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은행 갔다 와. 예금 넣으려고. 영숙이가 말했어요. 야, 예금? 지금 금리가 몇 푼인데 너 바보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 영숙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부동산 안 해봤어? 지금 서울 아파트가 난리야. 특히 반포.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중국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뉴스 안 봐?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 사재기하고 있어.
우리 언니 사는 반포도. 지금 중국인 천지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급증, 전년 대비 42% 증가. 강남 아파트 외국인 거래 비중 20% 돌파. 중국 자본 한국 부동산 유입 5년간 70조 원 규모. 7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70조 원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분의 1이에요. 그 돈이 한국 부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중국 본토 부동산 시장 침체, 자금 해외 유출 가속화 위안화 약세. 중국인들 달러와 원화. 자산 선호 서울 아파트, 중국인에게 안전 자산으로 인식. 저는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돈이 밀려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올라타야 하나? 다음날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담보가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살 건데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요. 어머니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득은 없어요. 퇴직했거든요. 연금은 월 180만 원 나와요. 상담사가 계산을 했어요. 어머니, 연금 소득으로는 대출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담보 가치가 높으면 8억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금리는 연 5.2% 정도고요. 8억 대출 금리 5.2%, 월 이자 250만 원.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했어요. 보험금 2억 더하기 퇴직금 9억 더하기 대출 8억은 19억이면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를 살 수 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딸이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해. 딸이 대답했어요. 아파트? 어디?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거기 얼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19억. 딸이 소리쳤어요. 19억? 엄마 돈이 얼마인데? 대출 받으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8억 대출 받으면 돼.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월 250이야. 엄마 연금이 180인데. 이자가 250이면 마이너스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돼. 전세금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거지.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전세 사기 뉴스 안 봐? 요즘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데.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는 달라. 여기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 안정적이야. 딸이 말했어요.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 예금 넣어. 안전하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예금 금리가 3.5야. 월 320만 원밖에 안 나와.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아빠 병원비가 월 800이었어. 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싹쓸이하고 있어. 가격이 계속 올라. 지금 안 사면 내년엔 20억 넘어. 그럼 영영 못 사.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거 다 부동산 업자들 말이야. 속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뉴스에도 나와. 70조 원이 들어왔대.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고작 월 32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안전한 예금 대신 위험한 아파트를 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 누가 맞았을까요? 해시태그 제2장 중국인들의 2024년 3월 5일 저는 반포동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사무실이 북적였거든요. 중개사 3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손님 4명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어요. 7번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매물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요. 59제곱미터.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어머니, 운 좋으셨네요. 지금 딱 하나 나와 있어요. 18억 5천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18억 5천이요? 제가 알아본 건 17억이었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한 달 전 시세예요. 지금은 올랐어요. 매물이 없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5천이나 올랐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미쳤어요. 중국인들 때문에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2단지 거래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표가 떠 있었습니다. 2월 2일 59제곱미터 17억 2천원 암흑의 현금. 2월 8일 59제곱미터 17억 5천 리 암흑의 현금. 2월 15일 84제곱미터 24억 장 암흑의 현금. 2월 20일 59제곱미터 17억 8천 천 암흑의 현금. 2월 25일 59제곱미터 18억 김 암흑의 대출. 2월 28일 84제곱미터 25억 황 암흑의 현금. 저는 세어봤어요. 6건 중 5건이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보이시죠? 한국 사람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다 중국인, 그것도 전부 현금. 저는 물었습니다. 현금이요? 대출 없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국인들은 대출 안 받아요. 현금 들고 와서 사요. 그래서 빨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출 심사 받느라 한 달 걸리잖아요. 중국인들은 3일이면 끝나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원베일리 84요? 지금 25억 5천에 하나 있어요. 네, 내일 계약하신다고요? 계약금은 2억이요. 네, 송금 확인되면 바로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방금 전화가 중국인이에요. 내일 25억 5천짜리 계약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화로요? 직접 안 보고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중국인들은 직접 안 와요. 사진 몇 장 보내주면 끝이에요. 영상 통화 한 번 하고 계약금 송금하고 잔금도 송금해요. 다 해외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억을 사진만 보고 사요?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중국인들한테 25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중국 부동산이 망해서 거기서 돈 빼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한국이 안전하니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더 찾아봤어요.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규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총액 70조 원 추정. 서울 아파트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인 비중 65% 중국인. 서울 아파트 보유수 1만 3천 채. 돌파 1만 3천 채.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서울 아파트가 약 300만 채라고 하잖아요. 1만 3천 채면 0.4% 적어 보이죠? 하지만 강남만 보면 달라요. 강남 3구 아파트 중 중국인 보유 비중이 2%가 넘는데요. 그리고 신규 거래에서는 20%가 넘고요. 거래의 5분의 1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사면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 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올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대요.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파산했고요. 집값이 30% 넘게 떨어진 도시도 있대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내고 있대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비자가 어려워요. 일본은 엔화가 약해서 불안하고요. 싱가포르는 외국인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에요.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국민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밀려난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야겠다. 저는 부동산 앱을 깔았어요. 호갱노노라는 앱이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시세를 확인했어요. 2023년 1월 14억 2023년 7월 15억 5천 2024년 1월 17억 2024년 3월 18억 5천 1년 사이에 4억 5천이 올랐어요. 월 평균 3,750만 원씩 오른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18억 5천에 사면 1년 뒤에 23억이 될 수도 있어요. 4억 5천 차익 예금이자 3,850만 원의 12배예요. 저는 흥분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출이자 8억 대출에 연 5.2%면 월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제 연금은 월 180만 원 이자보다 70만 원이 부족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되지.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전세 시세를 확인했어요. 약 12억 원 전세를 놓으면 12억이 들어와요. 그 돈을 예금에 넣으면 연 3.5% 월 350만 원 이자 250만 원을 내고도 월 100만 원이 남아요. 거기에 제 연금 180만 원을 더하면 월 28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결정했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뭘 결정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 원베일리 살 거야. 18억 5천, 8억 대출 받고.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그러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계산해봤어. 전세 놓으면 이자 내고도 남아. 그리고 집값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차익 남기면 돼.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집값이 항상 오르는 거 아니야. 떨어질 수도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포가 떨어져? 중국인들이 매일 사고 있는데? 딸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가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나도 대출 있어. 애들 키우느라 돈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협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큰 결정해. 당신이 있었으면 같이 상의했을 텐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는 거 맞지? 당신이 남긴 보험금으로 안전하게 노후 준비하는 거잖아.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에야 잠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서울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씩 오르는 집값. 저는 그 파도에 올라타기로 했어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유산을 전부 걸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파도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빠진다는 걸, 그리고 빠질 때는 올라탄 사람만 남는다는 걸. 해시태그 제3장 도장을 2024년 3월 7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거의 못 잤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되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19억짜리 계약이야.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에요. 웃기죠? 새 출발을 하는 날인데 장례식 옷을 입다니.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다녀올게. 잘 되게 해줘. 반포까지 버스로 40분이 걸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에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직장인들, 교복 입은 학생들.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35년 전에는 저랬지.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고 미래를 꿈꾸고. 그런데 지금은요, 퇴직금과 보험금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에 가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러 가는 거예요. 9시 정각에 중개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매도인분은 9시 반에 오신대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소개했어요. 어머니, 매도인 박 선생님이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는 5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매매 대금은 18억 5천만 원, 계약금은 1억 8,500만 원으로, 오늘 지급 중도금은 5억 원으로, 4월 말 지급 잔금은 11억 6,500만 원으로, 5월 말 지급 특약사항은 현 상태 인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질문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문제는 없죠? 누수나 하자 같은 거요. 박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도장을 건넸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숙 3글자 35년. 동안 수만 번 적었던 이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서명 하나로 19억 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찍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계약금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박아무개, 금액 1억 8,500만 원.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3번이나 틀렸습니다. 4번째에 성공했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억 8,500만 원째 통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35년 동안 모은 돈의 일부가. 박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이에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후련한 건지 다 섞인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중개소를 나왔어요.
시간은 10시 반 계약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반. 저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나 이제 반포 주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서울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 반. 남편이 아플 때 택시비가 월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포에 사는 거예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계약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방금 끝났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았어. 축하해, 축하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집 보러 올래? 이사하면. 딸이 대답했어요. 글쎄, 바빠서.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딸과 대화 시간 27초. 27초. 제가 19억 원을 쓴 날 딸과 나눈 대화가 27초. 저는 조금 슬펐습니다. 사흘 뒤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8억 원 제 통장에 찍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8억 원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은행 돈이에요.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 월 250만 원, 연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전세 놓으면 되니까. 2024년 5월 30일 일잔금 날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중개소에 갔어요. 잔금 11억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퇴직금 9억, 보험금 2억, 대출금 8억,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보낸 6억 8,500만 원 다 합쳐서 18억 5천만 원. 저는 이제 빈털터리였어요. 통장에 남은 건 생활비 2천만 원. 하지만 저는 집을 샀어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59제곱미터. 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은색 열쇠 2개 손에 쥐니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18억 5천만 원짜리 열쇠구나. 저는 아파트에 올라갔어요. 23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흰벽 나무 마루,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빙 둘러봤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18억 5천만 원, 35년의 모든 것. 저는 이제 반포 주민이 됐어요. 한강이 보이는 23층.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희망의 열쇠인지, 감옥의 열쇠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제사장 균열의 2024년 7월. 이사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를 구했어요. 30대 부부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12억 원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연 3.5% 월 350만 원 이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포자이 금매 마이너스 3억. 아크로 리버파크 금매 마이너스 5억.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심장이 빨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앱에서 금매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물이 올라오면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요. 중국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계약금을 보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금매 알림이 하루에 23개씩 뜹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 명의예요. 저는 그날 밤 알림을 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매 목록 안에 제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35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밤샘 근무, 명절 근무, 장례식장에서 환자 보호자 손 잡아주던 날들. 그렇게 35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간암으로 떠났어요. 투병 기간 14개월. 마지막 석 달은 병원비만 월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건 보험금 2억 원과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이었어요.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예금 넣어. 위험하게 왜 그래?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예금 금리가 연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월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남편 병원비 한 달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을 나와서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반포동 메인 상가에 있는 큰 중개소였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가 18억 5천이에요. 근데 이거 다음 주면 없어요. 중국인들이 다 쓸어가고 있어서.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여기 반포에도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이동 거래 내역이에요. 12건 중 8건이 중국인 매수예요. 현금이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 화면에는 계약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왕 아무개, 리 아무개, 장 아무개, 천 아무개. 한국 이름은 4개뿐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튿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험금 2억, 퇴직금 9억, 그리고 대출 8억 합쳐서 19억 원. 대출 이자는 연 5.2% 월 25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만 250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20억 넘어. 중국인들 다 사가고 있어. 다음 달엔 22억이야.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로부터 9개월 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중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국인 콜이 하나도 안 와요. 작년엔 하루에 15통 왔는데, 그리고 석 달 뒤부터 금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명의 매물들이요. 제가 19억에 산 아파트, 지금 호가는 15억입니다. 4억 원이 증발한 거예요. 매달 250만 원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봅니다. 금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내 아파트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금매로 던져야 하는 건가? 그럼 4억 손해보고 파는 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35년 간호사로 일하고 남편 병수발하고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65살 여자의 이야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던 시절, 저도 그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저만 모래사장에 남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결심했는지, 왜 대출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해시태그
제1장 35년에 2024년 2월 28일 저는 35년 만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퇴직식은 간소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꽃다발 하나 건네주시고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병원, 행사는 다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꽃다발을 들고 응급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면 3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저는 35년 동안 그 3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 앞에 섰어요. 밖에는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저 소리가 나랑 상관없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퇴직하기 8개월 전에 떠났어요. 간암 사기였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을 해보시죠. 저는 35년 간호사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항암 첫 번째 사이클 남편은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당신, 나 대머리 되니까. 시원하네. 항암 세 번째 사이클. 남편은 밥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링거로 영양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퇴직하면 우리 제주도 가자. 한 달만 살아보자. 항암 다섯 번째 사이클. 남편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2023년 6월 14일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냈지만 내 남편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슬리퍼가 보였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베개에서 아직 남편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해. 아빠 물건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러다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현실이 덮쳐왔어요. 이제 뭘 하고 살지? 돈은 얼마나 남았지? 나 혼자 얼마나 살 수 있지?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생명보험금 2억 원, 제 퇴직금 9억 원 합쳐서 11억 원. 35년 동안 번 돈이 이거였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65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86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1년을 더 살아야 해요. 11억을 21년으로 나누면요. 1년에 5,200만 원 한, 달에 430만 원 관리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식비, 공과금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230만 원, 230만 원으로 21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35년의 무게구나. 퇴직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목적은 간단했어요. 11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금액이 크시네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에요. 이자 받으면서 살려고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5%예요. 11억 넣으시면 연 3,850만 원, 월로 치면 320만 원 정도 나오세요. 월 320만 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 마지막 석 달 병원비가 월 800만 원이었어요. 320만 원으로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기 간호사 영숙이었습니다. 야, 퇴직했다며? 뭐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은행 갔다 와. 예금 넣으려고. 영숙이가 말했어요. 야, 예금? 지금 금리가 몇 푼인데 너 바보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 영숙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부동산 안 해봤어? 지금 서울 아파트가 난리야. 특히 반포.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중국인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인?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뉴스 안 봐?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 사재기하고 있어. 우리 언니 사는 반포도 지금 중국인 천지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급증, 전년 대비 42% 증가, 강남 아파트 외국인 거래 비중 20% 돌파, 중국 자본 한국 부동산 유입 5년간 70조 원 규모, 7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70조 원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분의 1이에요. 그 돈이 한국 부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중국 본토 부동산 시장 침체, 자금 해외 유출 가속화 위안화 약세, 중국인들 달러화 원화, 자산 선호 서울 아파트, 중국인에게 안전 자산으로 인식. 저는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돈이 밀려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올라타야 하나? 다음날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담보가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살 건데요.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요. 어머니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득은 없어요. 퇴직했거든요. 연금은 월 180만 원 나와요. 상담사가 계산을 했어요. 어머니, 연금 소득으로는 대출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담보 가치가 높으면 8억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금리는 연 5.2% 정도고요. 8억 대출 금리 5.2%, 월 이자 250만 원.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했어요. 보험금 2억 더하기 퇴직금 9억 더하기 대출 8억은 19억, 19억이면 반포 원베일리 59 제곱미터를 살 수 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딸이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해. 딸이 대답했어요. 아파트? 어디?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거기 얼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19억. 딸이 소리쳤어요. 19억? 엄마 돈이 얼마인데? 대출 받으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8억 대출 받으면 돼.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미쳤어? 65에 8억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월 250이야. 엄마 연금이 180인데. 이자가 250이면 마이너스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돼. 전세금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거지.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전세 사기 뉴스 안 봐? 요즘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데.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는 달라. 여기는 수요가 많아서 전세가 안정적이야. 딸이 말했어요. 엄마, 부탁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 예금 넣어. 안전하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예금 금리가 3.5야. 월 320만 원밖에 안 나와.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아빠 병원비가 월 800이었어. 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싹쓸이하고 있어. 가격이 계속 올라. 지금 안 사면 내년엔 20억 넘어. 그럼 영영 못 사.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거 다 부동산 업자들 말이야. 속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뉴스에도 나와. 70조 원이 들어왔대. 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5년의 무게가 고작 월 32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 숫자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안전한 예금 대신 위험한 아파트를 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 누가 맞았을까요? 해시태그 제2장 중국인들의 2024년 3월 5일 저는 반포동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사무실이 북적였거든요. 중개사 3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손님 4명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어요. 7번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매물 찾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요. 59제곱미터.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어머니, 운 좋으셨네요. 지금 딱 하나 나와 있어요. 18억 5천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18억 5천이요? 제가 알아본 건 17억이었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한 달 전 시세예요. 지금은 올랐어요. 매물이 없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5천이나 올랐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미쳤어요. 중국인들 때문에요.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달 2단지 거래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표가 떠 있었습니다. 2월 2일 59제곱미터 17억 2천원 암흑의 현금. 2월 8일 59제곱미터 17억 5천 리 암흑의 현금. 2월 15일 84제곱미터 24억 장 암흑의 현금. 2월 20일 59제곱미터 17억 8천 천 암흑의 현금. 2월 25일 59제곱미터 18억 김 암흑의 대출. 2월 28일 84제곱미터 25억 황 암흑의 현금. 저는 세어봤어요. 6건 중 5건이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보이시죠? 한국 사람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다 중국인, 그것도 전부 현금. 저는 물었습니다. 현금이요? 대출 없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국인들은 대출 안 받아요. 현금 들고 와서 사요. 그래서 빨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출 심사 받느라 한 달 걸리잖아요. 중국인들은 3일이면 끝나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원베일리 84요? 지금 25억 5천에 하나 있어요. 네, 내일 계약하신다고요? 계약금은 2억이요. 네, 송금 확인되면 바로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방금 전화가 중국인이에요. 내일 25억 5천짜리 계약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화로요? 직접 안 보고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중국인들은 직접 안 와요. 사진 몇 장 보내주면 끝이에요. 영상 통화 한 번 하고 계약금 송금하고 잔금도 송금해요. 다 해외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억을 사진만 보고 사요?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중국인들한테 25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중국 부동산이 망해서 거기서 돈 빼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한국이 안전하니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더 찾아봤어요.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규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총액 70조 원 추정. 서울 아파트 외국인 거래 중 중국인 비중 65% 중국인. 서울 아파트 보유수 1만 3천 채. 돌파 1만 3천 채.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서울 아파트가 약 300만 채라고 하잖아요. 1만 3천 채면 0.4% 적어 보이죠? 하지만 강남만 보면 달라요. 강남 3구 아파트 중 중국인 보유 비중이 2%가 넘는데요. 그리고 신규 거래에서는 20%가 넘고요. 거래의 5분의 1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사면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 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올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대요.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파산했고요. 집값이 30% 넘게 떨어진 도시도 있대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내고 있대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은 비자가 어려워요. 일본은 엔화가 약해서 불안하고요. 싱가포르는 외국인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에요.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국민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서 밀려난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구나. 그 돈이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야겠다. 저는 부동산 앱을 깔았어요. 호갱노노라는 앱이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시세를 확인했어요. 2023년 1월 14억 2023년 7월 15억 5천 2024년 1월 17억 2024년 3월 18억 5천 1년 사이에 4억 5천이 올랐어요. 월 평균 3,750만 원씩 오른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18억 5천에 사면 1년 뒤에 23억이 될 수도 있어요. 4억 5천 차익 예금이자 3,850만 원의 12배예요. 저는 흥분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출이자 8억 대출에 연 5.2%면 월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제 연금은 월 180만 원 이자보다 70만 원이 부족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 되지. 레미안 원베일리 59 제곱미터 전세 시세를 확인했어요. 약 12억 원 전세를 놓으면 12억이 들어와요. 그 돈을 예금에 넣으면 연 3.5% 월 350만 원 이자 250만 원을 내고도 월 100만 원이 남아요. 거기에 제 연금 180만 원을 더하면 월 28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결정했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뭘 결정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반포 원베일리 살 거야. 18억 5천, 8억 대출 받고.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그러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계산해봤어. 전세 놓으면 이자 내고도 남아. 그리고 집값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차익 남기면 돼.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집값이 항상 오르는 거 아니야. 떨어질 수도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포가 떨어져? 중국인들이 매일 사고 있는데? 딸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가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나도 대출 있어. 애들 키우느라 돈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협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큰 결정해. 당신이 있었으면 같이 상의했을 텐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는 거 맞지? 당신이 남긴 보험금으로 안전하게 노후 준비하는 거잖아.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에야 잠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현금 들고 서울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씩 오르는 집값. 저는 그 파도에 올라타기로 했어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유산을 전부 걸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파도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빠진다는 걸. 그리고 빠질 때는 올라탄 사람만 남는다는 걸. 해시태그 제3장 도장을 2024년 3월 7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거의 못 잤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되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